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사마천 사기 열전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동서양 교역의 시작을 알리는 비단길, 실크로드를 개척한 인물 장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건이 중국 고대 한나라와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인 서역과의 외교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교류를 시작하고 기원전 114년에 사망한 이후에 한나라는 본격적으로 서역을 장악해서 지배하기 위한 단계로 접어드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환열전에 대한 강의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지도를 보면서 몇 가지 사전 정보를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과 서역국들의 지정학적 위치를 설명드리고 각국의 나라 명칭, 그 다음에 지형도에 따른 산맥, 사막의 위치, 그 다음에 한나라의 행정구역 등 이런 내용들을 먼저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환열전에서 제가 필요한 시점마다 지도를 활용해 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죠. 자, 제가 올려드린 지도를 보면은 일단 오른쪽에 우리 한반도 모습이 보이는데, 혹간의 독자분들께서 비난을 많이 하십니다. 중국이 한반도까지 오지 않았다, 한나라가, 그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자기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국 역사가들이 만든 자료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주요 내용은 서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지도의 시점이 한나라 무제 때, 그러니까 기원전 150년 정도경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 색깔로 이렇게 테두리 되어진 그 큰 면적이 있죠? 이 부분이 한나라 무제 때 확장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 지금 쭉 보시면 초록색, 밝은 형광색으로 그려진 선이 있습니다. 쭉 쫓아가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 선이 뭐냐면, 그러니까 한나라 북쪽에 위치했던 흉노족의 영역이 가장 컸을 때 위치를 초록 형광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무제 때 본격적으로 무제는 흉노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 서역으로 향하는 그 길에 보면은 두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앙아시아를 여행할 때 반드시 들러봐야 될 명소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낭이라는 지역이 당시 한무제 때 만들어졌던 서역을 향하는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보면 옥문관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옥문관이 서역과 한나라를 드나드는 기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제가 서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두낭까지 각 현을 만들어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자주 등장되는 주천군이 바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왼쪽으로 서역 국가들이 쭉 있는데요. 위쪽에 오늘 많이 등장하게 되는 오손이라는 국가, 그리고 오늘 내용의 주 대상 국가인 대환국, 그 다음에 지난번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장건이 목표로 해서 사절로 떠났던 대월지입니다. 대월지 국가가 있겠고요. 그 대월지를 지나면 지금 현재는 이란의 영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이 대월지와 안식 아래로 쭉 보시면 지금의 국가로는 파키스탄과 인도 북쪽인데, 이 당시에는 여기를 신덕국이라고 명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안식, 신덕국, 대하, 그 다음에 대월지, 강거, 그 다음에 대환국, 그 다음에 오손국, 이런 명칭들을 지도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이쪽이 대부분 중앙아시아로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국가들이 주로 분할되어서 영역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밤색인데 그려진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중국의 장안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주천을 거쳐서 두낭을 거쳐서
대원까지 가죠. 색깔로는 밤색인데, 짙은 밤색인데, 오늘 이야기하게 되는 대원 정벌의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사장군 이광리가 대원을 정벌하기 위해서 출정했던 그런 경로를 이렇게 짙은 밤색으로 표시를 해두었고요. 그 이전에 붉은색으로 옅은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에서 서역으로 통하는, 그리고 유럽까지 통하는 실크로드의 메인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건이 최초로 대월지를 찾아 나설 때 그 길을 그대로 그려준 것입니다. 그래 보면 둔왕까지 와서 둔왕에서 천산 북쪽을 향하는 길, 그 다음에 천산 남쪽으로 향하는 길, 그 다음에 타클라마칸 사막 남부 지역 사막 아래로 향하는 길, 이렇게 해서 빨간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쭉 보게 되면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에 지형도 그리고 국가의 영역을 표시한 건데, 중국을 보면 현재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과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은 중국이 이 북쪽에 흑룡강성이라든지 이쪽을 더 많이 차지했고, 또 남서쪽으로는 이 티베트 지역, 티베트 자치구까지도 다 차지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이 항상 이민족이라고 문제되고 있는 신강 위구르 지역이 바로 이 둔왕을 벗어난 지역,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략적으로 2100년 전 한나라 무제 때 지도를 설명드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부에서 박망호 장건이 서역을 개척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망호 장관이 죽기 전에 마지막 사신 자각으로 오손국에 다녀온 이후에 흉내 선원은 오손하고 한나라가 서로 왕래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흉노는 오손을 위협하면서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오손에 도착한 한나라 사신은 오손이 한나라와의 동맹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서남 쪽으로 더 나아가서 대완국, 그 다음에 대월지국, 이러한 서역 국가들과 더 많은 접촉을 합니다. 결국 흉노가 두려워서 한나라와의 동맹관계를 차일필 미루어왔던 오손의 왕은 더 이상 한나라와 흉노국 양국의 눈치 보기를 그만두고 서둘러서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함께 말을 바치면서 한나라 궁전을 처로 맞이해서 형제국이 되길 청해옵니다. 처음에는 한나라가 먼저 오손에 동맹하자고 장건이 가서 외교 관계를 틀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거부를 했다가 이제 거꾸로 흉노의 위협에 불안을 느낀 오손이 다급해졌기 때문에 한나라에 찾아온 거죠. 그러니 이제 외교 관계는 한나라가 갑의 입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외교 관계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는 것은 결국 타이밍이고 주변 환경의 영향입니다. 하루는 한무제가 점괘를 봤더니 신마, 그러니까 아주 신 같은 말이 서북쪽으로부터 온다라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오손에서 보내온 말을 전달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한무제는 오손국이 가져온 말을 천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대완국의 한열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열말을 얻고 보니까 아니 이 말이 오손에서 전해준 말보다 더 훌륭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990년도에 현대차 하면 그랜저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랜저를 최고의 국산차다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현대에서 에쿠스라는 차가 딱 등장하니까 이제 그랜저는 더들떠보지도 않는 것처럼 비유하자면 한무제는 오손의 말보다 한열마에 푹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무제는 오손국에서 얻은 말을 이름을 바꿔서 천마가 아니라 얘는 그냥 서극이라고 명명을 하고 대완에서 보내온 한열말을 천마라고 수정을 합니다. 원래 한열말하면 귀가 쫑긋해지는 한무제는 서역으로 향하는 지역, 특히
둔왕 가까이에다가 주천군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서북 쪽의 모든 나라들과 교류를 위한 근거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장건이 다녀왔던 서역보다 더 서쪽 멀리에 있는 지금의 이란 지역인 안식구, 그리고 그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면 지금의 인도, 파키스탄 지역인 신도쿠까지 더 자주, 더 많은 사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 한나라 사신들이 서역의 당도에서 가장 신경 쓰는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한무제가 워낙 말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사신들이 너도나도 한열말을 찾아서 한열말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나라에서 대하에 이르는 사신들, 서역을 향하는 사신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서역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한나라 물건이 이제 흔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찮아졌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사신의 행동 하나를 딱 보니까 무리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신들은 사실상 장건을 따라서 서역을 다녔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너도 나도 황제 앞에 나서서 서역에 가면 이런 것들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라고 막 과장돼서 보고를 하면서 사신으로 파견되기를 간청을 했던 겁니다. 한무제도 역시 서역이라는 땅은 그냥 대충 다녀올 그런 만만한 땅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사신을 원하는 사람에게 뭐 신분, 그 사람의 성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여건,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사신임을 증명하는 부조를 막 남발해 주면서 원하면 무조건 사신으로 인정을 해서 서역으로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사신으로 자격을 부여해서 서역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역에 보내진 사신들의 자질이 갈수록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신 중에는 상대국에 전달을 해야 될 예물들을 갖고 가잖아요. 근데 이 예물을 중간에 절도하거나 횡령하는 그런 온갖 범죄를 저지른 인물도 다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인물들이 서역의 사신으로 다녀와서는 온갖 허풍, 장난질,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가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나라 사신의 모습을 본 서역 국가에서도 역시 이제 슬슬 한나라 사신이다라고 하면 염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이 서역의 여러 국가는 이제 한나라 사신을 홀대를 합니다. 그리고 한나라 사신들에게 제공했던 식량도 점차 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라 사신들은 이제 뭐 믿을 구석은 자기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도, 그러니까 한나라 사신들끼리도 싸우고 도둑질하고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역국 중에서 누란이라는 것과 고사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누란과 고사 부족이 한나라 사신 왕회라는 사람을 직접 공격을 해서 약탈도 하고 거기에다가 흉노의 족속들까지 사신들을 위협하면서 사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버립니다. 이렇게 사신들이 공격을 받게 되니까 한나라 사신들은 자기들을 공격한 서역국가에 보복이라도 하려고 황제에게 와서 서역국은 군사력도 약하고 성이라고 있는데 성이 따로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존재하니까 우리가 공격을 하면 서역의 성들을 쉽게 격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무제가 이전에 곽거병을 따라서 흉노 정벌을 하는데 공을 세웠던 조판호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이 조판호를 선발을 해가지고 사신을 공격한 서역 부족국가, 그 중에서 누란, 고사 이 두 곳을 공격을 해서 함락시키고 또 거기다 더 나와가지고 오손국, 그 다음에 대한국 가까이까지 가서 포위를 하고 엄포를 놓고서 돌아오도록 무력 시위를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또 한나라는 이번에는 주천군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향해서 둔왕을 지나서 이제 옥문관 근처까지 한나라 군대를 포진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나라가 서역의 여러 국가들을 점령해 나가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역을 향해서 패권을 확장하는 무제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라는 오손국으로부터 말 1000마리를 받고
한나라 종실 처녀 한 여자를 오손에 시집을 보내고 일단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오손왕은 곤막인데 이 오손왕 곤막은 한나라 공주를 우부인으로 삼습니다. 한편 흉노의 선우 역시 자기 딸을 오손왕 곤막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이 흉노의 처녀는 좌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우부인, 좌부인 둘이었죠. 그리고 이 곤막이 대뜸 자기 손자가 있었는데 손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손자 잠취야, 이름이 잠취입니다. 잠취야, 나는 이제 늙었으니 한나라에서 데려온 처녀는 내가 아내로 삼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오손왕 곤막은 자기 손자 잠취에게 한나라에서 데려온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합니다. 오손왕 곤막이 이렇게 한 이유는 원래 아들이 있었는데 이 태자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손자가 대를 이어서 앞으로 오손왕에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권력자에게 한나라 처녀를 아내로 삼게 넘긴 것입니다. 결국 오손은 흉노보다는 한나라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편 지금 이러한 지역인 안식국에서도 한나라 사신을 처음에 맞이할 때는 아주 융성한 대접을 하면서 의식을 갖춰서 맞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국에서도 그에 대한 답례로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면서 지금으로 치면 아마 타조와를 마술사와 함께 보냈던 것 같아요. 자, 이 시점부터 한나라 무제는 흉노 세력도 이제 점차 약해졌고 또 그 세력이 좀 줄어들으니까 거기다가 한나라 남쪽에 남월, 그 다음에 서쪽에 서남해까지 영토를 다 장악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한나라 변방 국경지역에 조금 안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정을 기준으로 삼아서 당시에 한나라에 들어와 있던 서역국에서 온 여러 나라 사신들을 쭉 이끌고 한나라 동해 쪽, 그러니까 바닷가를 순행하면서 한나라가 얼마나 부자인지 자기 나라 부유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 세계의 여러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엑스포 행사를 주최하듯이 한나라의 발전상을 서역에 알리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손과 안식이라는 나라와는 달리 서역의 국가 중에서 대환국은 한나라의 사신보다는 흉노에서 보낸 사신을 더욱 우대를 합니다. 대환국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한나라는 대환국에서 상당히 멀리 있고 반면에 흉노는 대환 동북 쪽으로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에 흉노를 더 위협적으로 생각을 해서 흉노 우대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어차피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한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나라 사신들에게 하나라도 더 뜯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한국 내에 체위 중인 한나라 사신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모두 유료 정책을 펼칩니다. 그 반면에 흉노에서 온 사신에게는 무료 정책을 폈던 거죠. 같은 것을 두고 하나는 돈 받고 하나는 무료로 해줬던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일단 한나라 사신들은 대환국에 있는 명마, 한열마는 물론 이 포도주, 대한국에는 이제 포도를 생산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명마, 한열마와 포도주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나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이때 대한국에서 포도 종자도 한나라로 들여오게 되었다라는 이 기록을 사마천은 남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마천은 대환열전 안에서 대환국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풍습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한국 사람들은 모두 눈이 움푹 들어가고 수염이 많았으며 장사에 능했고 아주 작은 이익 가지고도 서로 다투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이 사마천이 살던 시기, 지금부터 2100년 전에도 이 대환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은 지금처럼
비슷한 모습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지금 그 지역이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사람들이 모습이잖아요. 그때와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요. 다만 지금과는 외모 말고 확연히 다른 문화, 풍습이 있었는데 바로 여성을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사기 열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환의 풍속은 여자를 귀하게 여겨서 여자가 하는 말에 남자는 절대적으로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최근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이후 다시 들어선 탈레반 정부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고립 정책을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보면 아마도 이 지역에 이슬람의 종교적 문화가 전파되기 전에는 그래도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했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같이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가 남녀의 관계를 뒤바꾸는 역할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마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한국의 사람들은 화폐 내지는 그릇을 주조해서 쓸 줄 몰랐기 때문에 그 대한국의 투왕했던 한나라 군사들, 그 속에 머물렀던 한나라 사자 내지는 사절들이 대한국의 무기, 그 다음에 그릇 주조하는 거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 대환 사람들은 한나라에서 얻게 된 금과 은 이런 보석으로 화폐는 주조하지 않고, 그러니까 화폐라는 건 뭡니까? 유통의 그 핵심이 되는 거죠. 어떤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금과 은으로 화폐는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데만 열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대한국을 다녀온 사신들이 귀국을 해가지고 한무자 앞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대한국 이사성에는 대한국에 이제 성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사성, 중성, 옥성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 왕이 있는 곳이 이사성인가 봅니다. 대한국 이사성에는 명마가 있는데 이 명마를 감춰두고 한나라 사신에게는 아예 보여주지도 않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대한국의 명마, 한열마라고 하면 끔빡 죽는 한무제는 그 이야기를 듣자 그렇다면 돈만 주면 사드릴 명마가 있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바로 황금으로 말상을 만들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 황금으로 만들어진 말상을 예물로 대환에 전달을 하고 대신해서 대환 왕으로부터 이사성에 있는 좋은 말을 받아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사신들에게 또 그 일을 실행시킵니다. 자, 그런데 그간 한나라 물품이 많아진 이 대환 왕은 이 소식을 전달받고 오히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한나라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신 일행도 오면서 수도 없이 염수라는 곳에서 빠져 죽었다. 그리고 한나라 사신이 올 때 북쪽은 흉내의 도적들이 들끓고 또 남쪽으로 오게 되면 물과 풀이 없는 사막의 길을 거쳐서 오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거의 못 온다. 거기에다가 그 여행길에서 식량 구하기도 힘들 텐데 봐봐라. 한나라 사신 10명이 여기에 도착하면 그 중에 반은 죽는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군대를 이끌고 우리나라까지 출격해 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이사성의 말은 우리 대한국의 보물 같은 말인데 이제 더 이상 말은 못 보내주겠다 라는 말을 하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본의 아베가 한 것처럼 수출 교육 대상 금지 품목으로 한열마를 지정을 해버립니다. 자, 대한국의 통상교육 물품에서 빠진 한열마, 이 소식을 접한 한나라 사신은 그 자리에서 황금으로 만든 말을 아예 깨부셔버리고 그걸 들고 그대로 돌아서서 귀국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대왕국 조정에서도 이 사신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고 이 한나라 사신이 이제 우리 대한국을 무시하고 있구만 하고 생각을 하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결국 대환의 변경, 옥성에 있는 수장에게
먼저 지시를 해서 귀향하는 한나라 사신이 그곳을 당도하게 되면 즉시 사살해버리고 황금만 뺏어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황금은 빼앗기고 그 사신은 죽음을 당한 거죠. 한편 자기가 보낸 사신이 참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한무제는 대환을 이미 다녀왔던 다른 많은 경험자들을 불러놓고서 대환의 국방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보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환의 성은 크지 않고 약하고 군사력도 별거 아니니까 쉽게 파괴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황제는 이제 한무제가 그 당시 위자부 말고도 또 이부인이라고 해서 첩을 두었는데요. 이 부인의 오빠 이광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남이죠. 이 이광리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무제가 자기 처남 이광리를 직접 지명을 해가지고 대한국의 이사성을 함락하다라는 의미로 이사장군이라는 호칭을 명한 뒤에 그 주천군 내지는 뭐 여러 한나라 북서쪽에 있는 소속 군들에서 기병 6,000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보병으로 뭐 범죄자, 대부분 젊은 죄수 이런 사람들을 구성해서 총 2만 명을 징발을 해서 대환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함께 출정한 장수 이름은 조시성, 그 다음에 왕회, 이치 이런 장수들이 있었고 또 이 시점은 이미 장건이 대환을 사신 자격으로 다녀온 지 25년이 지난 기원전 104년이었습니다. 황제 무제는 이광리를 앞세워서 이제 대원 정벌에 나선 거죠. 자, 그러면 이 대환 정벌에 나선 한나라 군대 이동 경로 두 번의 출정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가 대환을 공격하기 위한 출정을 했지만 어차피 한나라가 함부로 공격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대한국의 예측이 적중합니다. 자, 이동 경로상 아주 험난한 염수라는 곳을 지나야 했고 또 욱성 근처까지 도착하는데 식량 보충이 너무나 어려워서 결국 원정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2만 명이 넘는 군사가 서역 정벌을 위해서 출정을 했는데 욱성 가까이 도달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미 한나라 군사는 처음 출발한 인원의 10분의 1겨, 그러니까 2만 명이 출발을 했는데 겨우 2,0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부분 전쟁에서 싸워서 전사한 게 아니라 굶어서 아사해버렸던 거죠. 거기다가 이사성 고사하고 이 욱성에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나라 군대는 그대로 후퇴를 해서 자기들이 출발했던 둔왕까지 다시 복귀를 하는데 총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회군에서 돌아오면서 이사장군 이광리는 한무제에게 군사들이 싸워서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그러니 잠시 군대를 다시 회군을 해서 군사와 식량을 더 보충을 한 다음에 다시 원정을 떠나겠다라는 보고를 올립니다. 하지만 이 회군 패전 보고를 받아든 한무제는 노발대발을 하면서 서역에서 돌아오는 길에 있는 옥문관 문 딱 잠궈라. 그리고 만약에 그 옥문관을 통과해서 이 한나라 지역으로 들어오는 놈이 있으면 모두 목을 베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히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광리가 괜히 무릅쓰고 다시 회군했다가는 자기도 목숨이 달아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더 이상 물러나지 못하고 둔왕에서 머물게 됩니다. 한편 이 시점에 그동안 좀 잠잠해진 흉노가 다시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나라 조정에서 다시 술렁술렁 되기 시작합니다. 조정 신하들 간에 이 상황에 대해 대환을 정벌하느니 차라리 흉노를 막는 데 집중하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한무제는 이 의견을 딱 반박해서 이 시점에 대환을 꺾지 못하면 그간 공들여온 서역고가 그 중에서도 대하국 그리고 오성국 우리 한나라를 우습게 여길 건데 누가 뭐라 해도 우선 급한 거는 대환 정복이다. 그러니 더 이상 단단히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한무제가 이때 한열말을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더
물러날 수 없는 욕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열마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무제는 대환 정보를 만류했던 신하들, 대환을 공격하느니 차라리 흉노에 집중합시다 라고 말을 했던 신하들을 다 잡아들여가지고 무참하게 처형을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하가 자기 목숨 걸고 대환 공격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만류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한나라는 다시 죄인들, 또 건달들, 좀 힘 좀 있는 애들, 이런 인력들을 모집을 합니다. 1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지난번 2만 명 했는데 이번에는 그의 3배, 6만 명 정도의 규모로 징병을 해서 둔왕이라는 지역에 집결을 시키고, 또 패배 원인이 식량 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식량으로 육포를 대량으로 준비하고, 또 출발하기 전에 거기다 더해서 약 10만 마리의 소, 그 다음에 양, 돼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가축들과 또 말을 대동해서 출정을 하는데, 이때는 함께하는 통솔 장교만 50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 대한국에 당도했을 때 그 성을 아사시키기 위해서 그 성에 물 공급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서 물 전문가, 수공 전문가들도 붙이고, 또 대한국 이사성에 도착을 하면 한열말을 골라와야 되잖아요. 좋은 말만 골라서. 그래서 말 선별사, 그러니까 좋은 말을 고르기 위해서 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함께 포함을 시켜서 파병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대환으로 향하는 주천근 인근에 후방 병력으로 18만 명의 군사를 더 확충을 해서 후방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병사 부족이라 보충병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조달하기 위해서 군사를 더 확보했다라는 얘기죠. 한편 한무제는 그 이전에 또 오선국에다가 사신을 먼저 보내서 우리 한나라가 대환국을 칠 거니까 한나라를 도와서 병력을 지원해라 라는 그런 요청 내역까지 사신을 통해서 보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오선은 병력을 지원하는 척만 했지 진짜 누가 승리할지 모르니까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눈치만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나라의 군대가 구성된 다음에 2차 출병이 시작되자 이제 이사 장군도 어깨가 이제 든든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한나라 군대의 이동을 본 주변에 이동 경로 안에 있는 주변 소국들 있죠. 또는 부족장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 규모를 보고 이제 앞다퉈서 한나라 군대가 지나가는 길을 마구 터주면서 오히려 조력을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윤도라는 지역에서만큼은 한나라를 상대로 결사항정을 핍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사 장군은 윤도 지역을 본보기로 아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씨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 전멸을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 진군을 해 나갑니다. 근데 이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 지역인지 몰라도 2차 출적 때에도 이 대환국에 도착한 한나라 군대는 이제 절반 정도, 그러니까 3만 명 정도는 없어졌고 죽거나 뭐 도망갔거나 이렇겠죠. 거기까지 도착한 인원이 3만 명, 절반 정도가 남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사 장군이 이번에는 대환국 초입에 있는 욱성을 먼저 치지 않습니다. 곧바로 밀고 들어가서 대환국 왕이 있는 이사성, 왕성을 바로 공격합니다. 자, 이때 대환왕 이름이 무과인데요. 무과는 왕성을 급히 빠져나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중성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 중성에 있는 대한국 백성들이 한나라 군대의 그 규모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우리도 다 죽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도망쳐 나온 자기 왕 무과를 잡아가지고 아예 살해를 한 다음에 한열말을 내주는 조건으로 한나라 군대와 협상을 제안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한나라 군대가 전멸작전으로 나오면 한열말은 다 모조리 자기들이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이웃국가인 강거의 지원병을 받아내서 우리는 끝까지 한나라에 맞서서 항장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진 천명을 합니다. 이렇게 제안이 오니까 이광 장군은 대한국의 신하들이 보내온 어떤 협상 내역을 쭉 자기 부하 장수들과 토의를 합니다. 근데 장수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가 여기 대환에 온 목적은 사실상 한열말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이 원정을 한 목적에 부합한 거였죠.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너희들 대한민국의 조정 신하들의 협상 내역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협상이 타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군사들은 이제 이사성에 들어가서 한일마를 선병을 해서 딱 3,000마리 정도를 선택을 하고, 한나라에서는 대리인으로 대환국의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매체라는 사람을 대환왕으로 새로 세우고 군사를 돌려가지고 귀환을 결정을 합니다. 한편 이사장군이 처음에 출정을 할 때 부대를 두 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 부대, 이사장군이 이끈 부대는 욱성을 지나쳤잖아요. 근데 뒤따라온 이 제2부대가 욱성에 딱 당도하면서 그동안 욱성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욱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욱성에서도 사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몇몇 한나라 장수가 전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밑에 부장 중에 상광걸이라는 장군에게 명령을 해서 욱성을 이번에는 초토화시켜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회군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2차 분대와 서로 결합을 해서 욱성을 공격을 하죠. 이때 욱성에 있던 그 성주가 너무나 강한 한나라 군대가 오니까 성을 바로 버려버리고 이웃 강거라는 나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강거에서도 역시 보니까 한나라 군대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우리가 보복을 당하겠다 싶어서 강거 사람들 역시도 이 욱성에서 도망쳐온 성주를 생포를 해서 한나라에 살려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욱성 성조가 한나라의 부자에게 잡혀왔는데 이 받아낸 한나라 장수도 역시도 야, 이 욱성의 성주 이놈이 또 도망을 가면 내가 한나라에 돌아가서 문책을 받을지 모르겠구나 싶어가지고 아예 그 자리에서 욱성의 성조를 살해해버리고 시체만 들고 이사장군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한나라 군대는 이사성, 그 다음에 욱성, 이 두 개의 성은 점령을 했지만 중성까지는 입성하지 않고 전쟁을 끝나고 군사를 이끌고 한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번 2차 출정에서는 1차 때보다 더 많은 확률로 군사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1차 때는 10분의 1만 살아왔지만 2차 때는 2분의 1이 그래도 살아 돌아온 거죠. 그래도 2명 중 1명은 죽었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 이 50%의 죽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전사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아사,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는 한나라의 군관들이 이동하면서 자기 식량과 물자를 몰래 빼돌리거나 밀매를 하는 바람에 싸워서 죽은 전사자보다 굶어 죽은 아군 병사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전쟁 중에도 자기 아군의 물자를 몰래 해먹는 고위 군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무제는 전쟁에서 일단 승리를 했다는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들의 과오를 따지지도 않고 다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일명 허가받은 도둑놈들이 되었던 거죠. 자, 우리 최근에 LH에서 전관 문제 때문에 철근을 빼먹고 건축한 건설사들이 문제가 되는 보도가 나왔죠. 이런 사건들 모든 것은 사실 돈을 빨아먹는 전관 예우가 문제인 겁니다. 또 하나, 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범죄자를 취조해서 형벌을,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검사가 옷을 벗고 나면 바로 변호사로 개입을 하면서 그동안 범죄자에게 형벌을 내리던 사람이 변호사로 돌변해서 범죄자를 변호한다는 거, 이것도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국토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지금은 LH로 통합됐지만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토지 조성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때 토지 조성 사업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본 투기 세력이 부동산 업자도 아닌 바로 토지공사였던 거죠. 이처럼 제가 볼 때는 당시의 토지공사는 국가에서 허락받은 합법적 투기 집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는 거죠. 아무튼 한무제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승진, 포상, 금전적인 보상, 사면 이와 같이 많은 농공 행상을 펼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환 정벌을 위해서 2번 출전을 했고 총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환을 정벌하고 한나라에서 대환왕으로 새롭게 세웠던 매체는 그 뒤에 한나라의 아첨던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대환국 백성들로부터 축출되고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매체를 살해했던 대한국 사람들은 그 전에 있던 왕 묵과의 동생 선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선봉을 다시 대환왕으로 추대를 하고 그 대신에 한나라의 선봉의 아들을 볼모로 보내옵니다. 자, 이후에 한나라는 둔왕 그리고 주천에 도의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서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나라에서는 도의까지 설치하고 또 가장 험악한 지역이라고 하는 염수라는 지역 가까이에 요새를 새로 구축을 하고 또 이광리가 출정할 때 가장 강하게 맞서서 대응했던 윤두라는 지역이 있죠. 이 윤두라는 지역에는 병참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둔전까지 두면서 서역을 향한 패권 확장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사마천 사기 열전을 진행해 오면서 한나라 무제 제위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흉노열전, 그 다음에 서남이열전, 남월열전, 동월열전, 그리고 조선열전, 그리고 이번에 대환열전까지 이야기를 쭉 해보았는데요. 이러한 열전들은 한나라 무제가 영역을 넓히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 그리고 그 당시 사건들에 대한 사마천의 기록이었습니다. 한무제하면 쉽게 얘기해서 땅 따먹기의 제왕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 한나라 무제 시기에 확장한 영역이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영역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보면 한나라 무제가 중국인들에게만큼은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인식되어지는지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만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환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 열전은 유협열전입니다. 자, 유협이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대장부다운 호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사마천이 생각하는 유협이란 믿음 있고 그 다음에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직접 행동을 하고 또 타인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남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사를 돌보지 않고 돕는 사람, 그런 사람이고 또 한 가지 더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공덕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마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런 성품을 갖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